여러분,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기침을 크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아스피린을 물과 함께 빨리 삼키라고 배우셨나요? 35년 동안 중증 외상센터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들을 돌봐온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거나 여러분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오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손명준입니다. 저는 평생을 중증 외상센터라는 가장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제가 수만 명의 생사를 지켜보며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든타임을 뺏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응급처치법의 허점을 바로잡아 드리고 35년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짜 생존의 기술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스피린은 물로 삼키는 게 아니라 씹어야 하고 단순히 씹는 것을 넘어 입안 어느 위치에 두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119에 신고할 때도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정작 뇌로 갈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마비나 장애 없이 온전하게 가족 곁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손명준이 전해드리는 이 실전 디테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이번 생존 수업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준비가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심장 마비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마치 코끼리가 밟고 있는 것처럼 묵직하게 조여오거나 통증이 왼쪽 팔 안쪽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가장 교과서적인 신호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이 정도 상식은 잘 알고 계실 테지요.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중증 외상센터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수많은 환자를 직접 수술하며 목격한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 중 상당수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도 턱이나 치아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시거나 명치 끝이 싸하고 답답해서 그저 어제 먹은 음식이 심하게 체한 줄로만 알고 소화제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제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에는 연관통이라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어서 심장 자체가 직접 통증을 느끼기보다는 심장과 연결된 신경줄기를 타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심장 신경이 척추로 들어가는 길목이 턱이나 목, 그리고 위장으로 연결된 신경들과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뇌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심장이 아픈 것인데도 마치 턱이 아픈 것처럼 혹은 위장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통증의 위치를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신경의 감각이 다소 무뎌져 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 대신 아주 묘하고 기분 나쁜 불편함으로 신호가 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평소와 다르게 턱 관절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어금니가 들뜨는 것처럼 아픈데 정작 치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마지막 비상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면서 명치 주위가 꽉 막힌 느낌이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소화제 한 알로 버티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시야의 흐림이나 어지럼증입니다.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즉각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가장 덜 중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차단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력과 균형 감각입니다.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거나 주변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면 그것은 심장이 멈추기 전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보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은 오히려 다행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처럼 교묘하게 숨어서 다가오는 전조 증상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신경학적 신호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통증은 가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턱과 명치, 그리고 흐려진 시야를 통해서도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생명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소한 발견이 여러분의 다시 청춘을 지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신호를 감지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 앉으라는 상식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중증외상센터에서 수만 명의 응급 환자를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상 증상을 느끼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도움을 청하러 방 밖으로 걸어 나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분들을 볼 때입니다. 오늘 저는 왜 그 순간 단 한 걸음의 움직임조차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신경외과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센터에 실려 오는 응급 환자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내리는 명령은 절대 부동입니다.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왜 그럴까요?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의 엔진이 멈추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엔진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오직 하나, 우리 생명의 본부인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일어서거나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다리 근육에 엄청난 양의 혈액과 산소를 보내게 됩니다. 걷기 위해서는 근육이 일을 해야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소중한 피가 다리 근육에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혈류 역학적 변화라고 부르는데 엔진이 꺼져가는데 에어컨과 전등을 풀가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순식간에 끊기면서 여러분은 신고도 하기 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특히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상하게도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오면 많은 분이 속이 메스껍거나 변이를 느끼며 화장실로 향하십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병의에 앉아 힘을 주는 행위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또한 화장실의 좁고 갇힌 공간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을 구조하기 가장 힘든 최악의 장소가 됩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기라도 하면 문을 부수는 그 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십시오. 거실이면 거실, 주방이면 주방 그 자리에 바로 멈추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나는 아직 걸을 힘이 있으니까 옆집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혹은 가족이 있는 안방까지는 가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수십 배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중력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서 있거나 걷는 자세는 피가 아래로 쏠리게 만듭니다. 35년 외상센터의 경험으로 단언컨대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고 몸을 낮추는 사람만이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통증과 불안감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제발 나를 더 부려먹지 말아달라는 애원입니다. 그 애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그릇을 내려놓으시고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으십시오. 단 한 걸음의 욕심이 뇌세포 수백만 개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지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에너지를 뇌와 심장을 살리는데 집중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구조 활동입니다. 오늘 이 부동의 과학을 가슴 깊이 새겨두십시오. 멈추는 자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비상용 아스피린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관이 더 이상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시니어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의 알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중증외상센터에서 수많은 응급 환자를 지켜보며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스피린이 얼마나 빨리 여러분의 심장 혈관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에 외상센터의 실전 노하우를 더해 아스피린의 효과를 5배 이상 끌어올리는 아주 특별한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약을 먹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입에 넣고 물과 함께 꿀꺽 삼키실 겁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은 생금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을 삼키면 그 알약은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장에서 녹은 뒤에 소장을 거쳐서 간이라는 커다란 거름망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초회 통과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이 무려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나 걸립니다.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그 급박한 순간에 30분이라는 시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구강 점막 흡수입니다. 아스피린을 입에 넣으셨다면 절대로 물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어금니로 아스피린을 아주 잘게 으깨서 가루로 만드셔야 합니다. 약이 쓰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게 부서진 아스피린 가루를 혀 밑이나 볼 안쪽 점막에 밀착시키십시오. 특히 우리 혀 밑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곳은 위장이나 간을 거치지 않고 혈액이 심장으로 곧장 연결되는 일종의 생명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혀 밑을 통해 흡수된 아스피린 성분은 단 5분 안에 심장 혈관에 도달해 혈전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30분 걸릴 일을 5분으로 단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경외과 의사인 제가 강조하는 한 끗 차이의 디테일입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씹을 때는 침을 너무 많이 삼키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최대한 입안 점막에 약 성분이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35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본 생존자들은 바로 이 짧은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한 분들이었습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입에 넣고 혀 밑에 붙이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심장 근육의 손상을 40% 이상 줄여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덜 죽어야 나중에 회복했을 때 마비나 장애 없이 예전처럼 건강하게 다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선생님, 저는 위장이 약해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속이 쓰린데 어떡하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이 달린 비상 상황입니다. 위장의 불편함보다 심장의 정지를 막는 것이 수만 배 더 시급합니다. 그리고 씹어서 혀 밑으로 흡수시키면
오히려 위장에 직접 닿는 양이 줄어들어 위장 자극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당부는 아스피린을 찾는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오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아스피린은 평소에 여러분의 손이 가장 잘 닿는 곳곳에 미리 두셔야 합니다. 거실 탁자 위, 침대 옆 협탁, 그리고 주방 조리대 근처에 작은 약병을 비치해 두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약을 찾으러 안방까지 걸어가는 그 10걸음이 여러분의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약국에 가셔서 비상용 아스피린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입이 아닌 혀 밑으로 먹는 법을 머릿속으로 꼭 연습해 두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리에 즉시 멈춰 서고 아스피린까지 입에 넣으셨다면 이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어떤 자세로 버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그저 편안하게 벽에 기대 앉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뇌와 신경을 다뤄온 제 입장에서는 그저 편안한 자세라는 말은 조금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외상센터에서는 환자가 실려오면 가장 먼저 침대의 각도부터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그 각도가 단 몇 도 차이냐에 따라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과 뇌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뇌세포 하나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생존의 황금, 각도, 45 도자세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파울러시 자세라고 부르는 이 자세는 상체를 바닥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우는 자세를 말합니다. 왜 하필 45도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극심한 공포와 통증 때문에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머리를 바닥에 대고 완전히 누워버리면 뇌로 들어간 피가 다시 내려오지 못해 뇌압이 더 높아지고 결국 뇌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똑바로 앉아버리면 심장의 펌프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중력을 이기고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올려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뇌압은 낮춰주면서도 뇌로 가는 혈류는 방해하지 않는 최적의 타협점이 바로 45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자세는 여러분의 숨쉬기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체를 비스듬히 세우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서 횡격막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심장 마비가 오면 폐에 물이 차는 부종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45도 자세는 폐가 최대한 크게 부풀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산소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숨을 한번 더 편하게 쉬는 것, 그것이 곧 뇌와 심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자세를 실전에서 어떻게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소파나 침대가 있다면 등바디에 비스듬히 기대십시오. 만약 맨바닥이라면 베개나 이불 혹은 소파 쿠션을 두세 개 정도 겹쳐서 등 뒤에 받치시면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놓치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릎 아래의 베개를 하나 더 받쳐서 다리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고 앉으면 혈액이 하체로 너무 많이 쏠릴 수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올려주면 하체에 머물던 혈액이 심장과 뇌 쪽으로 더 원활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안정시킬 때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자세의 디테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45도의 각도를 유지하며 내 몸의 혈류를 뇌로 집중시키는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5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생존자들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 분들이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불안하겠지만 이 45도 자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개 하나, 각도 하나가 여러분을 예전처럼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웃게 만드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황금 각도를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준비된 자세가 여러분의 다시 청춘을 기어이 지켜낼 것입니다. 자세와 복용법까지 챙기셨다면 이제는 외부의 도움을 내 집 안으로 가장 빠르게 들여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이 119에 신고한 뒤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적어두라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기초 지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중증 외상센터에서 구급차 소리를 매일같이 들으며 깨달은 아주 뼈 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정작 구급대원이 여러분의 코앞까지 도달하는 그 마지막 몇 미터에서 허망하게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의식을 잃기 전 단 10초 만에 할 수 있는 하지만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공간 정리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상센터에 있는 저희 의료진에게 1초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멈추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의 단위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의 집 현관문을 통과해서 거실에 있는 여러분에게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장애물이 없다면 5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신발들, 복도에 쌓아둔 택배 상자, 혹은 거실 한복판에 놓인 무거운 화분이나 의자가 있다면 그 시간은 20초, 30초로 늘어납니다. 별것 아닌 시간 같지만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30초는 뇌세포 수만 개가 사멸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전 팁은 바로 구조 경로의 확보입니다. 문을 여셨다면 그 즉시 현관 입구의 걸림돌부터 발로 밀어내십시오. 구급대원들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무거운 들것과 산소통, 그리고 각종 응급 장비를 든 채로 최소 두세 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들것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인 2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높이가 필요합니다. 현관에 신발이 널려 있다면 구급대원들이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들것 바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외상센터의 수술실 입구가 항상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집 현관부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까지를 임시 수술실로 가는 복도라고 생각하고 장애물을 치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이 놓치시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가족이지만 낯선 사람이 들이닥치는 응급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인이 쓰러져 있고 방호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 들어오면 강아지나 고양이는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구급대원을 공격하거나 발을 물 수도 있지요.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방을 들어가지 못하고 대치하며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식이 있을 때 반려동물은 반드시 다른 방에 격리하고 문을 닫으십시오. 그것이 구급대원을 돕는 길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조명의 확보입니다. 낮이라도 집안의 모든 불을 켜십시오. 어두운 실내는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의 안색이나 동공 반응을 살피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구급대원들이 밖에서 집을 찾을 때도 모든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진 집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번지수나 동호수 확인에 쓰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여야 합니다. 불을 켜는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구급대원에게는 여기가 바로 환자가 있는 곳입니다. 라는 가장 확실한 유도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5년 외상센터의 경험을 담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알리는 소지품을 챙기는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복용 중인 약 봉투나 처방전을 여러분 옆에 두십시오. 구급대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약 봉투가 여러분을 대신해 수천 마디의 말을 해줄 것입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아는 순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속도는 수십 배 빨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문만 열어두는 것은 반쪽짜리 준비입니다. 구급대원이 여러분의 손을 잡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장애물을 치우는 것, 그것이 신경외과 의사인 제가 강조하는 진정한 생존의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정리한 그 짧은 경로가 결국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0초의 정리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준비된 공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 119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숨이 가빠오는 와중에도 전화를 걸어 내 상태가 어떻고 지금 어디가 아픈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중증 외상센터에서 뇌와 신경을 다뤄온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왜 위급한 순간에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죽이는 치명적인 화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소를 한 방울이라도 더 아끼는 가장 스마트한 구조 요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상센터에서 근무할 때 응급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환자분들의 가쁜 숨소리와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속으로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외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을 한 문장 내뱉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려면 폐가 공기를 강하게 밀어내야 하고 성대 근육이 수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뇌가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드는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엔진이 꺼져가고 있어서 뇌로 보낼 산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산소를 말을 하는데 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야 할 산소가 목 근육과 성대로 분산되면서 여러분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5년 외상센터 전문의인 제가 목소리 대신 손가락을 쓰라고 강조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전 비책은 바로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5번 빠르게 눌러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의 공통의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119의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위성을 통해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35년 현장의 경험으로 단언컨대 환자가 주소를 말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구조대원들은 집을 찾는 데만 소중한 시간을 10분 넘게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버튼 하나면 여러분이 거실에 있는지 안방에 있는지 정확한 지점까지 가장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에너지를 아껴서 그저 버튼만 누르십시오. 그것이 뇌세포 수백만 개를 살려내는 기적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당황해서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가족이 놀라서 이것저것 되묻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하느라 남은 산소를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전화하지 마십시오. 대신 미리 설정된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가슴 아픔 119 신고함 집으로 와라. 이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35년 외상센터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감정에 휩쓸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에만 집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산소는 금보다 귀한 자원입니다. 그 귀한 자원을 뇌를 지키는 데만 온전히 쏟아부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철하게 내 몸의 생존을 설계하는 가장 적극적인 구조 활동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 긴급 SOS 기능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보낼 짧은 문자를 미리 작성해 두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든든한 생명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 똑똑한 구조법이 여러분의 다시 청춘을 기어이 지켜낼 것입니다. 준비된 침묵이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네,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구급대원이 여러분의 혈액형이나 지병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지요.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중증 외상센터의 긴박한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맞이하며 느낀 솔직한 심정은 조금 다릅니다. 환자가 실려 들어오는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환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풀거나 조그마한 화면 속 정보를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아날로그 생명줄, 바로 냉장고 위의 빨간 봉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상센터에서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자의 몸에 칼을 대야 하거나 강력한 약물을 주입해야 하는데 이 환자가 평소에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지 전혀 모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혈압이나 당뇨 혹은 혈전 예방을 위해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심장 마비로 실려 온 환자가 평소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저해제를 드시고 계셨다면 저희는 치료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처치를 시작했다가는 지혈이 되지 않아 더 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의사는 주저하게 되고 그 주저하는 1초, 1초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바로 냉장고 문에 여러분의 모든 의료 정보를 담은 빨간 봉투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왜 하필 냉장고일까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바로 주방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어느 집에나 있고 가장 찾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35년 외상센터 경력의 제가 단언컨대 냉장고에 붙은 종이 한 장은 스마트폰 속 수천 개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 빨간 봉투 안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첫째는 현재 여러분이 복용 중인 모든 약의 처방전이나 약 봉투입니다. 약 이름이 정확히 적힌 종이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앓고 있는 기저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병명을 적으십시오. 셋째는 여러분이 평소에 다니던 단골 병원입니다. 여러분의 진료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만으로도 검사 시간을 몇 시간이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호자의 연락처입니다. 이 빨간 봉투가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의식을 잃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그 봉투를 낚아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구급차 안에서 의사에게 모든 정보가 전달되고
병원 문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수술 준비가 끝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상센터에서 말하는 진짜 골든타임이 완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보가 없으면 의사도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 빨간 봉투 하나만 있다면 대한민국 어떤 의사라도 여러분을 위해 가장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문구점에 가셔서 눈에 확 띄는 빨간색 봉투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생명 정보를 정성스럽게 채워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그 소박한 아날로그 봉투가 첨단 의료 장비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다시 청춘을 지켜줄 것입니다. 준비된 정보가 여러분을 사선에서 끌어올리는 가장 튼튼한 밧줄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실전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는 적은 여러분의 몸 바깥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아마 증상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과 이대로 끝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일 겁니다. 많은 분이 그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숨을 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사선의 현장을 지켜온 전문의로서 저는 그 평범한 조언이 위급한 순간에는 얼마나 실천하기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감정을 통제하고 심장을 강제로 진정시킬 수 있는 신경학적 비책, 바로 478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 뇌가 살기 위해 비상 버튼을 누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고 산소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합니다. 이미 지쳐있는 심장에 채찍질을 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 폭풍을 잠재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자세를 잘 취해도 심장은 불규칙하게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경외과 의사인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자율신경계를 강제로 조절하는 특수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숨을 내뱉지 말고 7초 동안 그대로 멈추십시오. 왜 멈춰야 할까요? 숨을 참는 그 7초 동안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날뛰던 심박수가 강제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초 동안 입을 가늘게 열고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으십시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뱉는 것. 이 478 법칙은 미 해군 특수부대나 저희 의료진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을 진정시킬 때 쓰는 가장 과학적인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면 뇌는 비로소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드레날린 폭풍이 잦아들고 심장은 다시 일정한 리듬을 찾게 됩니다. 공포라는 괴물에게 산소를 뺏기지 마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조율하는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35년 외상센터에서 제가 만난 기적의 주인공들은 결코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포가 몰려올 때 오늘 배운 이 호흡법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버텨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젊음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돌보는 순간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분명 무서운 적이지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8가지 단계를 가슴에 새긴 여러분은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손명준이 그리고 다시 청춘이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8가지 수칙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눈을 감고 연습해 보십시오. 그 사소한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 손명준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